완벽히 이해가 됐어. 그렇게 안 되면 그 어떤 것도 이 안으로 들어와서 자신을 변화시키도록 허용을 안 해요. 문을 안 열어요. 풀어드리기 때문에 그냥 인문학 라디오 방송 이렇게 듣듯이 편안하게 들으시면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기 올려놓는 표는 이 AAB 유형 그리고 ABB 유형은 어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MBTI 유형처럼 어떤 대인관계의 불편을 겪으신 분들을 조금은 이제 설명용으로 이분법적으로 그냥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AAB 유형의 분들은 뭔가 이렇게 거절을 잘 못한다던가 사람한테 너무 긴장을 한다던가 약간 이렇게 샤이하시고 좀 긴장도가 높으신 분들을 뜻하고 ABB 분들은 이렇게 약간은 갈등, 충돌, 불편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을 표현한 걸 이제 그 영어 알파벳으로 이렇게 축약해 놓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해하신 다음에 나머지 신도 따라오시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었죠. 이 ABB 유형들 제가 어저께 학원 사진이 어디 있었습니다. 학원 사진을 한번 어제 제가 어디서 학원 사진을 어디 갔어? 학원 사진 여기 있다. 제가 어제 그런 비유를 들어드렸죠. 이렇게 까만 옷을 입고 있는 분을 A 양이라고 쳐보고요. 옆에 이렇게 하얀 무늬 줄무늬 있는 여자분을 B 양이라고 해봤을 때 이 A 양이 여러분들인 거예요. 나라고 했을 때 B라는 사람이 학원 다닐 때 옆에 자주 이렇게 앉아서 자주 보고 이렇게 항상 옆자리에 앉는 사람이긴 하지만 평소에 이렇게 사적인 대화를 주고받는다던가 어떤 친분이 있는 관계는 아니라고 어떤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보통 뭐 토익 학원을 다닐 수도 있고 무슨 어떤 뭐 시험 때문에 어떤 일부 뭐 학원을 다닐 수도 있어서 그냥 학원 강의만 끝나면 바로 집에 가게 되면 뭐 이런저런 어떤 친분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강의만 듣고 그냥 서먹서먹하게 헤어지는 그런 사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옆에 앉아있는 B라는 여자분이 당신한테 말을 걸어온 거예요. 뭐라고? 화요일 날 자기는 수업을 빠져서 그날 중요한 수업을 놓쳤는데 혹시 님은 A분은 그날 오셔갖고 혹시 노트 필기 하셨냐 이렇게 물어오는 상황, 어떤 일상 속에서 흔하게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어떤 시츄에이션적 상황을 제가 예를 들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게 상묘하게 있는 조금은 좀 어려운 개념이 있습니다. 관계, 대화. 그냥 이렇게 나가요. 관계, 대화, 관계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말을 서로 바꿔놓은 것 같지만 아예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셔서 제가 좀 이해하기 편한 걸로 이렇게 제가 풀어드렸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관계대화, 용건대화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대인관계를 잘할 수 있나 또는 대인관계에서 불편한 내 성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이렇게 설명할 때 제가 관계대화와 용건대화라는 대립적 구도로 설명드리면 그게 이 이야기인 건 줄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요 용어의 개념적인 이해를 좀 해보자면 관계대화라는 건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계를 형성하려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대화라고 생각하시면 되지고, 말 그대로 그 다음에 반대되는 용권 대화란 건 그냥 용권적 필요의 대화를 하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대인관계라는 부분들을 잘 해내거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는 바탕에 문화적 관습의 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인지행동치료의 모델을 설명하면서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비합리적 사고체계를 합리적 사고체계로 교정하는 걸 인지행동치료의 모델에선 이걸 치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과, 요즘 정신건강의학이라고 얘기하는 정신과에 가서 정신과 의사를 상대로 내가 이러이런 정신적인 뭐 불편이 있다,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치료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때 대체로 이런 인지행동 치료의 모델을 갖고 치료를 하거든요. 그럼 인지행동 치료에선 뭘 치료라고 하고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냐? 환자 또는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 환자의 비합리적 사고체계를 합리적 사고체계로 변환시켜 주는 걸 치료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뭘 비합리적 사고체계라고 하고 뭐를 합리적 사고체계라고 하느냐를 이 기준을 누가 세울 거냐 하는 부분에서 의학은 이 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의학, 즉 정신건강의학, 임상심리학 이런 데서 어떤 사람의 이런 행동을 비합리적 행동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의 저런 걸 합리적 사고체계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의학에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요. 그럼 어디서 제시하냐? 이건 사회에서 제시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겪는 이별 후유증이라는 걸 한번 다뤄보죠. 여러분들도 뭐 어제도 아름다운 사랑 얘기 잠깐 했었지만, 여러분들도 뭐 청춘 남녀분들이니까 어떤 뭐 멋지고 이쁜 이성을 만나서 좋아했다가 헤어진 경험이 있고, 그때 뭐 가슴 아팠던, 그래서 상처도 받고 뭐 슬퍼도 했고 힘들어했던 그런 기억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이별 후유증이라고 했다간 잘막하게 정의를 내려보고, 이런 이별 후유증이 너무 심해서 어떤 사람이 정신과의 문을 두들겨서 상담을 받아요. 그때 이 사람이 상담을 해서 치료를 할 만한 질병, 즉 의료적 진단 시각으로 보았을 때 질병에 준하는 문제가 맞냐 이렇게 판단할 때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세 가지 정도의 기준이 제시됩니다. 하나는 기간, 두 번째가 강도, 세 번째가 방향, 이 정도가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맞춰보시는 거예요. 어떤 여자분이 남자친구하고 헤어져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정신과 상담을 찾아왔어요. 당신이 의사고 당신한테 힘든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의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어떻게 얼마나 힘드세요? 그래서 뭐 헤어지신 지 얼마 되셨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3일 됐어요. 3일 됐어요. 막 이러는 거야. 예? 그다음에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니까 밤에 잠을 못 자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 밖에 뭐 또 힘들게 하시는 거 없어요? 그 힘든 마음이 드으면 주로 어떻게 하세요? 그럴 때 머리로 벽을 박아요. 이러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 가지, 헤어지신 지 얼마 되셨냐? 3일 됐어요. 얼마나 힘드세요? 밤에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고 밤에 뭐 하시는데? 머리로 벽을 박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요 기간, 강도, 방향 중에서 뭐가 질병, 의료적으로 이건 뭔가 질병으로 진단할 마다
이건 심각하다 이렇게 진단 내릴 수 있으신가요? 이 여자가 3일 됐어요. 잠을 못 자요. 머리로 벽을 박아요. 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기간, 강도, 방향적 얘기를 꺼내면 요 세 가지 중에 뭐가 질병에 준하는 문제처럼 여겨지세요? 이게 문제인 것 같으세요? 기간이 문제다? 헤어진 지 3일 여러분들은 그러면 헤어진 지 3일 정도 지나면은 여러분들이 누굴 좋아하고 되게 사랑했다. 헤어진 지 3일 지났는데, 괜찮아. 3일 지나니까 괜찮네. 이제 새 사람 만나겠다. 야, 소개팅 좀 시켜주라. 야, 아무렇지도 않아. 이래야 정상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3일 정도 지났는데도 이 사람이 계속 3일 정도 됐는데 너무 슬프고 보고 싶어요. 이게 질병 같으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래서 슬퍼서 밤에 잠을 못 자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뭔가 질병에 준하는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근데 마지막 요것만 이상하죠. 네? 머리로 벽을 막 박아요. 너무 힘들어서. 요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기간이 어떠냐, 강도가 어떠냐, 방향을 어떠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봤는데 요것만 좀 이상해. 그러면 요 방향적인 부분에서만 이 사람이 뭐다? 좀 비합리적 사고 체계를 가지고 비합리적 행동 패턴을 보이고 있구나. 이 방향적인 부분에서만 비합리적 행동 패턴을 보이고 있구나. 이렇게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머리로 벽을 박는 게 비합리적 행동 패턴이냐 이거죠. 근데 이게 의학 서적에 적혀 있거나 의대에 가면, 자,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니까 적으세요. 예. 어떤 여자가 남자친구와 헤어졌는데 머리로 벽을 박으면 그거는 비합리적 행동 패턴입니다. 그렇게 진단해야 됩니다. 이렇게 의대에서 이걸 가르치냐 하면 이런 걸 안 가르친다니까. 머리로 벽을 박는 건 비합리적 행동 패턴이니 이건 좀 심각한 문제라고 진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라고 이걸 의학 또는 의대에서 가르치지 않아요. 왜냐? 이 기준 도대체 뭐가 비합리적이고 뭐가 합리적이냐는 기준은 의학이나 과학이 세우는 게 아니고요. 사회에서 세웁니다. 즉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저기 청교왕님 로스쿨 출신이시잖아요. 이렇게 소위 얘기하는 뭐 관습법, 사회법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뭔가 사회에서 통념적으로 상식적으로 통용될 만한 것들을 합리적이라고 기준을 둬서 도대체 뭐가 합리적이고 뭐가 비합리적이라는 것들은 사회가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의 여직원이 팀장을 고소했어. 성추행으로 고소했어. 그것도 저기 출근 첫날 팀장을 고소했단 말이야. 그래서 고소장을 보니까 뭐라고 적혀있냐면 출근 첫날 팀장이 반갑다고 새로 이번에 출근하신 분이하고 반갑다고 하면서 갑자기 끌어안고 볼에다가 뽀뽀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볼에 뽀뽀를 한 거 같고 여직원과 팀장이 첨예하게 대립 중이야. 여직원은 나는 성추행을 당했다. 성적으로 모욕을 당했다. 그 팀장은 아니다. 나는 친근함의 표시였다. 반가움의 표시였다. 이렇게 서로 주장하는 거지. 그렇죠. 이제 보안님 눈치채셨네. 그러면 한국에선 당연히 성추행인 거야. 아니, 이 사람이 나는 그냥 반가운 마음에 환영한다는 뜻으로 볼에 뽀뽀를 한 건데 그게 왜 성추행이냐. 근데 이 볼에 뽀뽀를 하는 게 이렇게 성추행으로 볼 수 있냐 아닐 수 있냐는 기준은 얘네들이 지가 생각할 때 맞다 아니다가 아니라 이 사회적인 통념, 관습 이런 것들이 결정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게 나라가 한국이 아니고 프랑스래. 프랑스면 어떻게 돼?
이게 프랑스면 어떻게 되냐고. 당연히 아니지. 어? 당연히 아니잖아. 프랑스는 이렇게 뭐 이렇게 대놓고 뽀뽀하는 거 아니죠. 이렇게 옆에서 가짜 키스에서 볼 근처에 대고 이런 거 하잖아요. 프렌치 키스라고 해갖고. 그러면 프랑스란 문화에서는 이렇게 출근 첫날 여자의 볼에 뽀뽀에 살짝 뽀뽀하는 신용 같은 거 하는 정도는 관습상, 통념상 묵인하고 용인할 만하다.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까지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을 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준은 의학이든 법률이든 전부 다 사회적 통념, 국가, 문화, 지역, 민족 이런 부분들을 바탕에 두고 기준을 삼는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대인관계를 잘하려고 한다면 그죠. 비주. 멋있는 말 맞습니다. 비주. 프랑스식 키스. 그래서 대인관계를 잘하시거나 대인관계 문제를 잘 해결하시려면 문화적 관습의 틀을 잘 이해하고 그걸 습관화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문화적 관습의 틀을 요즘식 현대적 개념으로 조금 스마트하게 바꾼 말이 전에는 뭐 문화적 관습의 틀, 뭐 로마법 이렇게 표현했다면 요즘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나 어떤 사람이 빅데이터적 학습 능력이 좋냐가 대인관계를 잘하고 대인관계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화술, 대화 능력 이런 부분을 하고 접목할 때 상명하게 이 말을 쓰죠. 문화어. 그래서 이거를 문화어라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사회, 국가, 지역, 문화의 관습의 틀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빅데이터를 잘 학습해서 그것에 걸맞게 화술적인 대화 능력으로 쓰고 있는 능력 또는 그런 말을 문화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비유적으로 설명을 드릴 때 뭘로 제가 비유를 잘 해드리냐면 트레이님 어서 오세요. 여자어라고. 다들 아시겠지만 옛날이 아니구나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케이블 프로에서 본 어떤 예능 비슷한 건데요. 이렇게 칸막이를 해놓고 그 참여자들한테 폰을 주고 단톡방에서 대화를 나누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다 초딩인데 한 명만 아저씨, 다 남자인데 한 명만 여자, 뭐 세대가 다르네 이런 식으로 한 명만 전혀 다른 세대, 다른 공통점이 없는 사람을 집어넣고 단톡방에서 그 한 사람이 누군지 마피아 게임처럼 그걸 찾아내는 거랬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되게 잘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묘하게 찾아오는 대인관계의 발전 욕구가 있거나 문제가 있어 찾아오신 상묘 학인들 중에 여자분들한테 제가 교조님 저는 뭐 대인관계 잘하고 싶은데 전 대인관계가 왜 잘 안 되는 걸까요?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요 이야기를 많이 꺼내고 요거 갖고 테스트를 되게 많이 합니다. 아까 제가 좀 전에 케이블 프로의 예능 프로 말씀드렸다시피 여성의 말투, 여성의 어휘 그리고 말투와 남성의 어휘, 말투 그리고 기본적 논리 구조는 많이 차이가 있어요. 많이 차이가 있어서 여성은 여성스럽게 주로 얘기를 하고 남성은 남성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 자체가 빅데이터 되어 있는 문화적 관습의 틀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여자분들이 상명에 오셨는데 이분이 말하는 말투에서 우리가 흔히 여자분들이 얘기할 때 들었던 그런 말투가 잘 익숙하게 느껴지지 않고 그게 뭔가 낯설거나 생경하게 느껴지면 질수록 이 여자어를 잘 활용하고 사용하는 부분에서 뒤떨어져 있는 분이면 분일수록 대인관계가 좀 심각하신 분들이에요. 아마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 벌써 머릿속에 떠오르시죠? 상미학 여성 학인들 중에
다른 일반적 여자분들하고 말투나 어휘나 이 논리 구조가 아주 많이 다른 분들이 계세요. 어? 뭔가 왜 저분은 뭔가 여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여자분들 느낌이 안 드네? 응? 이런 느낌인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일수록 대인관계 능력이 상당히 떨어진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오늘 이야기를 제가 왜 꺼냈냐? 예? 어디 갔어? 요 분들이 예? 특히 요런 분들, 요런 분들이 이 여자어 능력이 되게 떨어집니다. 예? 여자어 능력이 되게 떨어져요. 그러면 왜 이분들이 여자어, 보통 여자어라는 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 원래 정확한 표현은 뭐라고요? 문화어. 문화어의 능력이 떨어져서 뭔가 일반적인 여자들과 다른 말을 하고 다른 표현을 하고 다른 구조를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러면 저분들은 왜 그럴까? 저분들은 왜 그럴까 물어볼 때마다 이분들의 그런 부분들을 상징하는 문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분들이 평소에 이 ABB의 유형인 부분들, ABB의 유형을 가지고 계신 여자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분들로부터 이런 말을 무조건 여러 번 듣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투냐면 이런 말들입니다.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시고 이런 말도 되게 쓰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고요? 정말요? 그래서 이걸 이해를 못해. 그래서 여기 써있죠? 합치가 안 돼. 이 합치가 안 돼. 이 AAB 유형들은 분리가 안 되지만 합치가 안 된다. 그리고 무슨 할 때마다 나는 이해가 안 되네. 난 아닌데. 난 안 그런데. 난 안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은데. 이러면서 뭔가 동의가 안 되나. 나는 남들하고 왜 안 똑같은데. 나는 그렇게 남들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데. 이런 식의 표현이 그렇고 자기가 이상한 거냐. 나만 이런 거 아니잖아요. 나만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걸 물어보세요. 이걸 이해를 못 하시면서. 응?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그래서 이 문화어, 여성의 말투라고 좀 카테고리를 좁혀보면 여자어 이런 부분에 학습 능력이 좀 이렇게 부족하신 거예요. 이분들이. 왜? 그런데 이 분들이 여자처럼 행동하고 여자처럼 말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하면 이게 뭐 해결이 되거나 부딪히지 않고 갈등, 상처, 오해 이런 게 안 생기고 합치가 잘 되느냐 하면 안 됩니다. 그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게 될 거라고. 늘상 말씀드리지만 이걸 그냥 항상 말씀드리죠. 이걸 무슨 성격 타령하고 무슨 자존감 타령하고 맨날 이래봤자 그래서 뭐 자존감을 높이고 성격을 개선하면 나도 남들처럼 그렇게 여자 같은 말투 쓰고 여자들하고 잘 어울리고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전혀 되지 않습니다. 레이님도 심각하세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성격이나 성격을 개선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방식으로 해결되지가 않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과정을 학습하고 훈련하셔야지만 해결이 됩니다. 보통 이걸 그렇게 표현해 드리면 좀 그런데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공감,
이런 개념에 개념적 애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갖고 있다고 어제 설명을 드렸었죠. 어제도 그래서 왜 개념적 애착이냐 요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피곤한 얘기긴 한데 이 ABB 유형의 분들은요 자기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끝까지 동의가 안 되세요. 이게 정말 좀 피곤한 부분이긴 한데 이분은 그래서 뭐 그냥 그렇게 됐어. 그래. 그래 알아서 그렇게 알게. 이런 식으로 이분들은 안 되세요. 안 돼서 자기가 왜 그런데요? 이거 모르겠는데요? 그게 왜 그러죠? 그럼 이래서인가요? 저래서인가요? 그래서군요. 이래서 이렇다는 거죠? 예, 이제 이해했어요. 라는 부분까지 안 되면 이게 이 안으로 들어가질 못해요. 학습 효과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선생인 저 같은 사람도 제가 좀 피곤하더라도 이분들한테 이해를 못하더라도 제가 뭐 또 물어본 거 대답해주고 또 물어본 거 대답해주면서 조금 이렇게 하긴 좀 힘들다.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아시고 넘어가세요. 라는 식으로 제가 수업을 해드리잖아요. 이분들은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원래 이분들이 원래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왜 그런지 확실히 알겠어. 완벽히 이해가 됐어. 그렇게 안 되면 그 어떤 것도 이 안으로 들어와서 자신을 변화시키도록 허용을 안 해요. 문을 안 열어요, 이분들이. 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어떻게든지 끝까지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 개념적 애착 이론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어서 개념적 애착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 사진 어디 갔어? 맨날 여기 있다. 사진이 또 많아갖고 제가 이 사진 수십 번 올렸을 거예요. 이게 어렸을 때 왼쪽에 아기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고 인간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갑자기 뿅 하고 여러분들의 자아가 생기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 엄마를 통해서 엄마의 관계를 통해서 애착이 형성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커서 사람을 대할 때 사회생활할 때 어떻게 느끼고 반응할지가 이때 다 학습이 됩니다. 애착이 별게 아니고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이거예요. 애착 형성이라는 거. 이 애착 형성이라는 게 도대체 뭘 뜻하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대인관계를 맨날 그놈의 자존감하고 성격 타령하시면 안 되고요. 되게 어렸을 때부터 근본적인 애착 형성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을 대하고 상황을 처리하고 사회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반응 체계. 다운로딩 되는 겁니다. 그게 애착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고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하고 사회생활 할 때 어떻게 할지가 이때 이미 다 결정이 된다고. 이 시스템 자체가. 누구는 이런 식으로 누구는 저런 식으로 애착이 형성이 되는데 가장 간단하게 가장 스탠다드하고 가장 건강한 게 엄마를 통한 친밀적 관계로의 애착이죠. 근데 이게 잘 안 된 사람, 이유는 다양합니다. 선천적인 기질도 있고, 환경도 있고, 그리고 제가 무조건 엄마 탓만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 제가 이런저런 해서 너라도 그런 너한테 애착을 형성해주기 힘들었을 거다. 그래서 엄마와의 친밀적 애착 관계가 건강하게 형성이 잘 안 되면 그 외 나머지를 그냥 뭉뚱그려서 개념 애착 이렇게 표현합니다. 애착 관계라는 이론 자체는 상명학 이론이 아니고요. 상명학에서 애착 이론을 가르치진 않습니다. 다만 애착이라는 기존의 현대 과학의 해석이 상명학의 이론
상미학의 이론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구적으로, 설명적 도구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적 애착이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옛날에 이거를 A, B, C, D 영어 학습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즘들 뭐 조규교육, 뭐 선행학습 그래갖고 뭐 영어 유치원 보내고 뭐 유학을 보내네 무슨 뭐 예? 외국인한테 영어를 시키네 해서 요즘 학부모들 어렸을 때부터 자신 아기들한테 영어 공부를 시키려는 열풍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신의 아기한테 외국어를 학습시켰을 때 어떻게 외국어를 학습시켜야 외국어가 형성이 잘 되는가, 외국어 학습 효과가 잘 일어나는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실험이 있었고 이것과 관련된 과학적 실험의 결과가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분법적 구도로 방향을 쳐서 첫 번째는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영어를 학습하는 방식이에요. 쉽게 하면 원어민 선생님, 영어로 한다면 외국인, 미국인 선생님, 미국인 선생님을 페이스 투 페이스로 얼굴을 맞대고 가리키는 방식이고 또 하나는 컴퓨터, 비디오 이런 그냥 화면을 통해서 모니터 화면을 통해서 영어 학습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책자도 있고 그러니까 뭐 영어 동요도 있고 뭐 영어 무슨 뭐 만화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쪽은 사람과 직접 만나서 영어를 주고받으면서 대화로 공부하는 방식이고 하나는 그냥 컴퓨터라든가 비디오 자료 같은 걸 보면서 영어를 공부하는 방식으로 했었는데 여러분도 다 짐작하다시피 이 양자 사이의 학습 효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당연히 실제 사람과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마주보면서 영어를 공부한 어린이가 훨씬 더 영어 학습 효과도 좋았고 나중에 커서 좀 시일이 지난 뒤에도 기억하고 있고 영어를 활용하는 부분에서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보였단 말이에요. 네, 지금 레이님이 정리해 주신 대로. 근데 이런 부분들에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뭐 애착이라고 해갖고요. 애착이라고 해갖고 뭐 엄마가 이쁘다, 사랑한다, 착하다, 뽀뽀해주고 먹여주고 꼭 끌어안고 있고 이런 것만이 애착이 아니에요. 예? 엄마한테 사랑을 못 받았어요. 맨날 그러면서 뭐 엄마가 뽀뽀를 안 해줬어요. 엄마가 칭찬을 안 해줬어요. 뭐 이러시는데 자꾸 맨날 허구한 나이 엄마 욕들 맨날 하시는데 애착이라는 게 맨날 끌어안고 사랑하고 뭐 키스하고 밥 먹여주고 뭐 쓰담쓰담하고 이게 애착이 아니고요. 아니 여러분도 엄마하고 맨날 끌어안고만 계셨어요? 엄마하고 무슨 대화도 나누고 뭘 하잖아요. 그러면서 정보를 주고받잖아요. 정보를.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키울 때 주된 목적은 뭐냐면 사실은 사랑이 주된 목적이 아니고 엄마가 늙고 병들어서 또는 죽은 이후에 자기 자식이 성인이 되어서도 스스로 독립적인 충분한 사회인으로서의 능력을 갖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성인으로 길러내려고 엄마가 육아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막 아이한테 그냥 막 사랑만 주면 얘가 건강한 애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예? 당신하고 엄마하고 둘이서 예? 무슨 저기 무인도 같은 데서 아무것도 안 가르치고 맨날 밥 주고 사랑해주고 아이 이쁘다 이것만 하면 당신이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뭘 건강한 성인이 되기 위한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데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학습시켜야 아기가 건강한 어른이 되는 거라고요. 이해되셨어요? 다만 그런 정보를 학습시켜 주는 때 이 정보가 잘 착상이 되려면 거기에 정보만 주면 안 되고 거기에 사랑이란 이렇게 윤활유를 발라줘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근데 어디서 맨날 그놈의 애착이론 주워 들은 거 많아갖고 맨날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을 안 해줬어요. 뭐 우리 엄마가 나를 이뻐해주지 않았어요. 맨날 이러는 거지.
엄마가 당신 아무리 이뻐해 줬어도 당신이 엄마로부터 올바른 정보를 학습하지 못했으면 당신은 사회인이 아니라 원시인이 되는 거야. 원시인. 그러니까 엄마와 아기 사이에 육아의 베이스는 사랑이 아니고요. 뭐 쓰담쓰담이 베이스가 아니고 그게 핵심이 아니고요. 커서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보의 학습, 교육 이런 게 베이스란 말이에요. 다만 이 학습 효과가 올바로 잘 일어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그래서 영어 조기 교육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냥 정보만 전달해서는 이게 학습 효과가 잘 안 나오더라. 뭔가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충분한 이 애착이 잘 깃들여야 정보가 잘 전달이 되더라. 그건 영어뿐만이 아니고요. 도덕, 상식, 과학, 사회생활에 필요한 어떤 일반적인 학습 정보들 이런 것들도 엄마하고의 인간적 친밀감이 잘 형성돼야 그게 학습 효과가 잘 일어난다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 1번, 2번으로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해놨지만 사실 이거는 1번 엄마하고 친밀히 잘 이루어진 애착은 엄마가 공부는 하나도 안 시키고 맨날 뽀뽀하고 물고 뜯고 물고 빨고 이것만 했다는 뜻이 아니라 공부도 가르치면서 친밀감도 잘 섞어냈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사랑을 못 받았다는 게 아니고 엄마가 충분히 자녀한테 사회생활에 필요한 정보적 학습을 잘 일으켰는데, 이런 개념의 학습을 잘 일으켰는데 다만 그게 사람 냄새 나는 친밀감적으로 스며들지만 못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럼 이해되셨죠?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일반적 애착이 아니라 개념적 애착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드디어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왜 이런 걸 붙들고 늘어지는지가 이유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사회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할 땐 이렇게 되고 이게 예의고 이렇게 잘못된 거고 이게 좋은 거고 이게 사실이고 저건 사실이 아니고 이건 과학이고 저건 사입이고 이런 식의 정보를 학습받을 때 친밀적 부분과 잘 믹스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학습받은 게 이게 뭐가 돼요? 맞춰보세요. 이분들한테는 공감하고 동감하고 동의되고 맞고 타당하고 사실이고 도덕이고 과학이고 정이고 이런 것들이 이 사람한테 뭐가 돼? 이게 뭐예요? 맞춰보세요. 두 글자. 이게 뭘까요? 이 사람들한테? 그러면 이게 왜 개념제 애착이 설명이 나오죠? 이게 이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어요? 이 사람들한텐 이게 엄마고 이게 아빠고 이게 가족이고 이게 관계라고요. 왜 이 사람들이 이걸 놓지 못하는지 이해되셨어요? 이게 엄마 아빠라고. 이제 왜 이게 무서운지 아셨어요? 그 개념은 그냥 엄마 아빠가 주입한, 사회가 주입한 정보일 뿐인데, 그냥 정보일 뿐인데, 이분들은 애착이 잘못해서 이게 정보가 아니라 이 세상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근간이 되는 가족, 친밀한 느낌, 정서, 애착, 엄마, 아빠 이런 게 돼 있다고. 그러면 이제 이게 왜 이분들이 나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게 왜 그렇죠? 그건 아니잖아요. 이러면 자꾸 그런 거를 따따붙다 하고 따져 묻고 이해가 가니 안 가니 공감이 가니 안 가니 동감이 가니 안 가니 동의가 되니 안 되니 맞니 틀리니 사실이니 아니니 왜 자꾸 이런 걸 따지게 되는지, 이거 아이가 엄마 어디 있어요? 엄마 어디 갔어요? 너무 무서워요. 우리 엄마 어디 있어요? 이거 똑같은 거야. 이분들한테는 이걸 놓친다는 게 엄마 아빠를 잃어버리고 고아가 되는 것 같은 거라고. 그래서 이분들이 뭔가 까탈스럽고 예민하고 따따붙하고 의심이 많고 그런 분들이 이게 아니고, 이분들한테는 이런 걸 붙드는 자체가 이분들한테 애착이기 때문에 이게 애착이라고. 이분들한테
이게 감정적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감정적 행위, 친밀적 행위, 관계적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저거라도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되게 슬픈 얘기라니까. 그래서 이걸 이해를 못하면 왜 난 남하고 다르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누구보다 이해를 잘하는 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ABB 유형의 제자분들이 오면 제가 유달리 다른 분들보다 더 신경 쓰고 이뻐하는 이유가 제가 이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피곤해하지 않으면서 충분히 설명해 주면서도 자꾸 이런 엄마 아빠에 해당되는 그런 가족적인 누가 돼주려고 제가 그래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어때요? 요게 왜 이거에 여기에 개념적 애착이라는 명칭과 이유를 붙이는지가 이제 이번에 이해되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은 그래서 그게 왜 그러죠? 전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뭐 때문에 그런데서 이거 확실하게 이해시켜 주지 않으면 조금도 변화가 안 돼서 피곤해도. 그래서 이해됐죠? 교수님, 그러면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저를 사랑해 주지 않고 우리 아빠가 저를 사랑해 주지 않고 그래서 제가 애착이 안 생겨서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고 제가 설명드렸죠. 당신이란 사람은 기질적으로 ABB 유형이라서 어렸을 때부터 뭐 다른 애들은 하지 마 그럼 그럼 먹으면 안 돼요. 먹지 마 그럼 안 먹고 오늘은 안 돼 이따가 해 그럼 그렇게 하지만 당신은 어렸을 때부터 기질적으로 왜 안 되는데요? 그건 뭔데요? 왜? 그래서 엄마가 당신한테 그걸 일하게 설명을 하고 또 설명해서 당신의 공감을 얻어내고 당신의 동의를 얻고 이걸 다 해주지 않으면 당신은 엄마 얘기를 잘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삐딱선을 타는 사람이고 불만을 가지는 사람이고 동의를 안 하는 사람이니까 엄마도 당신을 자녀로서 사랑하지만 얼마나 졸라게 개피곤했겠어. 졸라게 개피곤하잖아. 이거 엄마 욕을 하면 안 돼. 너도 자식 낳아서 네 자식이 이래봐. 왜 그런데요? 그때 일반 애들은 너 잘못했어 안 잘못했어? 잘못했어요. 다시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안 그럴게요. 당신은 어떤 사람이면 잘못했어 안 잘못했어? 울지마 말고 얘기 안 해? 잘못했어 안 잘못했어? 당신 그런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 부모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슬픈 얘기죠. 예? 예? 뭐 엄마 되는 공부를 따로 한 다음에 엄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엄마 되려면 뭐 대학교 가서 무슨 자격증 따야 돼요? 그냥 어쩌다가 그냥 여러분들 같은 철딱선이 없는 나이에 누구 만나갖고 애 낳아서 당신 낳은 거잖아요. 뭐 죄냐고. 근데 저처럼 전문가인 사람도 이런 아이를 가리킬 때 이게 쉽게 될까 난감한데 진짜 말 그대로 폭넓은 이런 전문적 지식과 그러니까 다양한 이해를 가진 사람만 이런 걸 케어 가능한데 그냥 젊은 나이에 엄마가 돼서 덜컥 나왔더니 아기가 맨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걸 왜 엄마 탓을 하냐고. 지금 가을님도 이제 지금 채팅방에서 얘기했다시피 전직 주부시지만 아기를 키우는 엄마고 주부시지만 힘들단 말이야. 이게 우리 가을님 자식 지안이 딸 엄청 이뻐하시거든요. 이뻐하는 것과 이건 다른 거란 말이야. 맨날 설명하고 맨날 이해시키고 맨날 공감받고 일일이 돌아버리는 거라고. 그래서 죄는 그냥 엄마가 의사가 아니고 엄마가 교수가 아니라는 그 죄밖에 없으니까 엄마 그만하셔라. 그치요? 그 청교양님이 얘기하신 그 유명한 책 제목이죠. 나도 엄마가 처음인데 당신만 태어난 게 처음인 게 아니라 엄마가 처음이니까 그놈의 어디서 이상한 얘기 듣고 애착 이론 들고 와갖고 뭐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서 이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하셨죠? 이건 여기서 이제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